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어느 겨울밤, 낡은 주막의 문턱 앞에 한 여인이 쓰러졌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진 얼굴로 만삭의 배를 움켜쥔 채 그녀는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발 오늘 밤만이라도 묵게 해달라는 처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버선발로 급히 뛰어나온 옥분내는 서둘러 그녀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 초라한 행색의 임산부가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3대 독자 집안의 귀한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옥분내는 꿈에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뱃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저 작은 핏덩이. 가람이 20년 뒤에 모두의 운명을 얼마나 무섭게 뒤틀어 놓을지는 더더욱 알 길이 없었지요. 옛날 어느 고을에 정직하게 장사하기로 명성이 자자했던 거상의 집안이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봄볕이 내리쬐던 어느 날 어린 민설화는 아버지 민상도의 넓은 등 뒤에 앉아 장부, 읽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민상도는 붓을 들어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글자를 써 내려가면서 장사란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창밖으로는 살구꽃 향기가 은은하게 번져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나중에 크면 아버지처럼 훌륭한 상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린 민설화가 맑은 눈망울로 올려다보자 민상도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깊은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고 민설화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마당에서는 행랑식솔들이 분주히 물건을 나르고 있었으며 상단의 깃발이 봄바람에 나부끼며 집안의 위세를 당당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민설화는 언젠가 자신도 아버지처럼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상인이 되겠다고 어린 마음에도 굳게 다짐했습니다. 안방에서는 부인 한씨가 딸의 머리를 곱게 빗겨주며 언제나 바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정하게 당부했습니다. 빗살이 머리카락 사이로 부드럽게 지나갈 때마다 어머니의 따스한 체온과 사랑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부인 한씨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민설화는 그 품 안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설화는 마음씨가 고우니 어디를 가든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이란다. 부인 한씨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포근했으며 민설화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거상의 집안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행랑식솔들조차 주인 가족의 너그러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일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는 계절마다 꽃이 피어났고 연못의 잉어들은 유유히 헤엄치며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민설화는 이 평온함이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 믿으며 세상의 모진 이면을 추워도 짐작하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렵 가세는 기울었으나 자존심만은 꼿꼿하던 명문가의 안주인 인부인 채옥이 눈부신 비단 자락을 휘날리며 저택의 문턱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인부인 채옥은 연일 발걸음을 하며 부인 한씨의 손을 맞잡고 이토록 귀한 인연이 어디 있겠느냐며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습니다. 감언이설이 쉼없이 이어지자 민설화의 부모 또한 그녀의 꾸며낸 미소에 점차 경계심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인부인 채옥은 민설화의 손을 옥죄듯 쥐고는 기어이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다는 간곡한 청을 애처로운 기색에 담아 보냈습니다. 어찌나 고우신지 우리 설화 아가씨를 뵐 때마다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우리 도진이와 천생연분이라니까요. 인부인 채옥의 눈빛 속에 도사린 탐욕의 불씨를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훗날 돌이켜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지요. 인부인 채옥은 자신의 아들 임도진이 얼마나 성품이 곱고 효성이 지극한지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건장한 풍채에 학식까지 겸비했으며
무엇보다 아내를 아끼는 마음이 남다르다며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았습니다. 저희 도진이는 심성이 비단결 같고 효심이 깊사옵니다. 민설화 아가씨와 혼인만 하게 된다면 평생 금슬 좋게 살 것이옵니다. 인부인 채옥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간곡하게 청혼을 이어갔고 민상도와 부인 한씨는 금쪽 같은 딸이 양반가에서 사랑받으며 살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비록 가세가 기울었다. 하나 대대로 이어져 온 명문가의 핏줄이니 딸이 귀한 대접을 받으며 평탄하게 살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막대한 친정의 유산을 지참금으로 내어주며 혼례를 허락하셨고 성대한 잔치가 온 고을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늠름한 청년 임도진과 아리따운 민설화의 혼례식은 3일 밤낮으로 성대하게 치러졌으며 마을 사람들 모두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설화는 붉은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초래청에서 임도진과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민설화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시댁으로 향하는 가마 안에서 민설화는 부모님께 효도하며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설화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혼인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달콤했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원인 모를 역병이 돌기 시작했고 민설화의 부모님인 민상도와 부인 한씨는 순식간에 차가운 시신이 되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민설화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며 피눈물을 흘렸고 시어머니 임부인 채옥은 곁에서 위로하는 척하며 기회를 엿보며 눈치만 살폈습니다. 부모님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옷자락을 부여잡고 통곡하던 민설화의 처량한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두고 어찌 이리 서둘러 가시옵니까? 민설화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장례마당을 가득 메웠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직 싸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장례를 간신히 마치자마자 이번에는 건장하던 남편 임도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박기택 의원을 비롯한 이들은 모두 고개를 가로저으며 가망이 없다 말했으나 민설화는 잠도 자지 않고 남편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남편의 손을 부여잡고 밤새 기도하며 제발 눈을 떠달라고 애원하는 민설화의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민설화는 온갖 귀한 약재를 구해다가 정성을 다해 다려 남편의 입술에 한 방울씩 적셔 주었습니다. 의원이 처방해준 탕약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으로 끓였으며 남편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밤새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고군분투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민설화는 뱃속에 새 생명 가람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람만큼은 기필코 지켜내야겠다는 다짐이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뱃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작은 생명 가람은 민설화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거친 세상을 견뎌낼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임부인 채옥은 임도진이 쓰러진 바로 다음 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임부인 채옥은 행랑식솔들을 앞세워 곳간 열쇠와 상단의 모든 권리를 무력으로 빼앗았고 민설화가 가져온 막대한 친정, 유산은 오로지 임부인 채옥, 자신의 사치와 욕심을 채우는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임부인 채옥의 방은 날이 갈수록 화려한 비단옷과 값진 놀이개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민설화의 피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명색이 이 집안의 며느리였으나 민설화는 비천한 행랑식솔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온갖 떼친이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누워있는 남편,
임도진이 언젠가 눈을 뜨리라는 신락 같은 믿음을 붙잡고 정성을 다해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뱃속에서 자라는 가람이만이 그녀가 거친 세상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권중혁 대감이 은밀하게 임부인 채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임도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천년 묵은 산삼을 내어주겠노라. 약조하며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막대한 전답까지 제안했습니다. 그 대가는 단 하나, 민설화를 내쫓고 자신의 딸인 권채린을 임도진의 새 며느리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임부인 채옥은 그 제안을 듣자마자 눈을 번뜩이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임부인 채옥은 마을 의원인 박기택을 조용히 집으로 불러들여 묵직한 돈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돈에 눈이 먼 박기택은 짐짓 헛기침을 하며 임부인 채옥과 추악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는 임도진의 맥이 이미 닿아여 절대로 후사를 볼 수 없는 몸이라는 거짓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빌미로 임부인 채옥은 만삭인 민설화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파렴치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민설화가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해 가람이를 가졌다는 헛소문을 온 동네에 퍼뜨린 것입니다. 임부인 채옥은 행랑식솔들을 겁박하고 구슬려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했습니다. 졸지에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민설화는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임부인 채옥의 교묘한 덧앞에서 민설화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섞인 호소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정말 결백하옵니다. 제발 저를 믿어 주시옵소서. 민설화는 억울함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지만 임부인 채옥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도리어 행랑식솔들을 재촉하며 민설화를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 빌어도 임부인 채옥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민설화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내쫓아라. 부정한 년은 이 집 문턱을 넘을 자격이 없다. 임부인 채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민설화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한의 겨울밤. 외투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한 민설화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임부인 채옥의 비릿한 비웃음 소리가 그녀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설화는 차가운 눈밭에 주저앉아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아버지 민상도와 어머니 부인 한씨의 은혜를 입었던 옛 인연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도움을 주었던 상인들과 어머니와 각별했던 이웃들의 집을 한 집 찾아가 간절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임부인 채옥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뒤였습니다. 부정한 여자가 어디라고 감히 우리 집 문을 두드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문전박대를 당하며 문이 쾅하고 닫힐 때마다 민설화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다며 눈물까지 흘리던 이들이 이제는 그녀를 전염병 환자 보듯 피하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민설화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살을 애듯 불어오는 칼바람에 온몸이 떨려왔고 발등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던 찰나 뱃속의 가람이가 강하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마치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민설화는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람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다시 거친 눈보라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눈발 너머로 희미한 호롱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설아는 마지막 힘을 쥐었자 그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저 불빛에만 닿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 불빛은 민설아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낡은 주막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민설아의 다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털썩 쓰러진 민설아는 문이 열리자 나타난 풍채 좋은 여인 옥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에 남은 마지막 온기를 다해 간신히 매달리며 민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오늘 밤만 재워주시옵소서. 그 말을 끝으로 민설아는 차가운 문턱 위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옥분내는 문턱에 쓰러진 민설아를 번쩍 안아들고 자신의 방 아랫목에 조심스레 눕혔습니다.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고 따뜻한 미음을 끓여 입술에 적셔주면서 옥분내는 밤새 민설아의 곁을 지켰습니다. 차가웠던 민설아의 몸이 조금씩 온기를 되찾아갔고 창밖의 눈보라도 아침이 되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설아가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옥분내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고 그 눈빛에는 한없이 깊은 온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 나간 옥분내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인부인 채옥의 행랑식솔들이 매서운 눈빛으로 장터 곳곳을 누비며 임산부의 행방을 샅샅이 캐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만삭의 여인을 보면 바로 알려달라며 상인들에게 돈주머니를 흔들어대는 모습에 옥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만삭의 여인을 본 적 없소? 우리 마님께서 찾고 계시오. 옥분내는 모른 척 장을 보면서도 행랑식솔들의 대화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저들이 민설아를 찾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옥분내는 서둘러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분내는 민설아를 지킬 방법을 재빨리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숨기는 것만으로는 언젠가 들통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옥분내는 기지를 발휘해 뒷산 으슥한 곳에 민설아의 낡은 저고리를 묻어 그럴싸한 가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돌멩이를 모아 봉분처럼 쌓고 나뭇가지로 비석대용을 세워두니 영락없는 초라한 무덤이 완성되었습니다. 옥분내는 장터에서 일부러 행랑식솔들 근처를 지나가며 넌지시 흘렸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그 임산부 낭자가 결국 얼어 죽어서 뒷산에 묻혔다던데. 행랑식솔들은 옥분내의 말을 엿듣고 불이 나게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며칠 후 행랑식솔들이 무덤을 확인하고 인부인 채옥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어 이름 모를 무덤에 묻혔다는 소식에 인부인 채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설아의 추적은 완벽히 차단되었고 민설아는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옥분내의 지극한 간호 속에서 민설아는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따뜻한 국밥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했고 뱃속의 가람이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민설아는 옥분내의 도움으로 건강한 아들 가람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주막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단골 보부상들까지 주막으로 구름처럼 몰려와 아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건강한 사내 아이라니 참으로 복덩이가 굴러들어왔구먼. 민설아는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꼭 안고 감격에 젖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의 이름을 가람이라 지었는데 이는 맑은 강물처럼 푸르고 올곧게 자라나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옥분내는 민설아의 곁에 앉아 아이의 보드라운 볼을
짐짓 퉁명스럽게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녀석이 나중에 제 밥값은 톡톡히 해내야 할 텐데 말이야. 말투는 거칠었으나 옥분내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설화는 옥분내의 손을 꼭 맞잡으며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주막의 모든 이들이 가람의 탄생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작은 주막은 한동안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람은 주막 마당에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길을 떠도는 보부상들도 가람을 볼 때마다 품 안에서 엿가락을 꺼내주며 예뻐했고 가람은 그들의 무릎 위에서 천진난만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보부상은 먼 길을 오가며 직접 깎아 만든 나무 장난감을 선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가람은 주막 식구들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모든 이의 사랑 속에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평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동네 양반 자제들이 주막 앞을 지나가다 마당에서 놀고 있는 가람을 발견하고는 비열하게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야, 너는 아비가 누구냐? 아비도 없는 주막집 아이가 감히 양반의 앞길을 막아선단 말이냐? 아이들은 가람을 겹겹이 애워싸고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습니다. 가람은 영문도 모른 채 커다란 눈만 껌벅거릴 뿐이었습니다. 양반 자제들은 반응이 없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급기야 한 아이가 가람을 거칠게 밀쳐 넘어뜨렸고 가람은 무릎이 까져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제야 겁이 난 가람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민설화가 황급히 뛰쳐나와 울고 있는 가람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까진 무릎을 보며 그녀의 가슴도 미어지는 듯 했으나 민설화는 이를 꾹 참고 가람을 달래주었습니다.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민설화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람아, 사람의 값어치는 결코 핏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란다. 민설화는 가람을 무릎에 앉히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무리 지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마음씨가 올곧지 못하면 진정한 양반이라 할 수 없으며 사람은 오직 자신의 행동으로 평가받는 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람은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느새 눈물을 그치며 씩씩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 옥분내가 커다란 빗자루를 치켜들고 나타났습니다. 아직 멀리 가지 못한 양반 자제들을 향해 옥분내는 눈을 부라리며 쫓아갔습니다. 이 버릇없는 것들아, 다시는 우리 가람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옥분내의 우렁찬 호통에 양반 자제들은 혼비백산하여 주랭랑을 쳤습니다. 옥분내는 빗자루를 휘두르며 골목 끝까지 그들을 몰아냈고 아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옥분내는 가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가람아, 저런 못된 놈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라. 네가 나중에 저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터이니. 가람은 옥분내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이후로도 양반 자제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옥분내는 언제나 가람의 앞을 막아서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옥분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덕분에 가람은 신분의 차별에 기죽지 않고 오히려 씩씩하고 명석하게 성장했습니다. 민설화와 옥분내라는 두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가람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배워나갔습니다. 그 무렵 주막에 묘한 노인 하나가 발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헝클어진 흰 머리에 때가 탄 도포를 걸친 노인은 매일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밥을 10그릇씩이나 비워내면서도 정작 밥값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옥분내가 눈을 흘기며 밀린 밥값을 독촉해 보아도 노인은 껄껄 웃으며 내일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옥분내는 속으로는 투덜거렸으나 노인을 매몰차게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남루한 행색 뒤에 가려진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기 때문인데, 알고 보니 이 노인은 세상을 등지고 은거하던 전직 대제학이었습니다. 세속의 명예를 뒤로하고 숨어 지냈으나 학문의 깊이만큼은 온 나라에서 대적할 자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국밥을 넘기며 혼잣말처럼 난해한 학문의 이치를 읊조렸습니다. 마침 옆에서 놀던 5살배기 가람이 노인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그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것인가요? 하며 가람이 작은 손가락으로 바닥에 흙 위에 글자를 쓰며 명쾌한 답을 내놓자 노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인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람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으나 이토록 어린 나이에 천부적인 통찰력을 지닌 아이는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민설화를 불러 정중하게 청탁했습니다. 밥값을 대신하여 이 아이를 직접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빼어난 재능을 이대로 묻어두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민설화는 처음에 망설였으나 노인의 진정성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리하여 가람은 은거 중인 대유학자로부터 심오한 학문과 세상의 이치를 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가람에게 단순한 문장과 경전뿐만 아니라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과 올바른 관리의 도리까지 전수했습니다. 가람은 마치 마른 땅이 비를 흡수하듯 모든 가르침을 빠르게 습득해 나갔고, 노인은 그런 제자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민설화는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주막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과거 거상 시절에 익혔던 상술과 장사를 하며 얻은 지혜를 발휘하여 보부상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새로운 비법에 얼큰한 국밥 조리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고춧가루와 파, 그리고 마늘을 아낌없이 넣어 끓여낸 국밥은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친 보부상들의 피로를 씻어주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단 한 그릇으로 온몸의 한기를 몰아내고 기운을 돋워준다는 입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국밥을 맛보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돌아왔다는 보부상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상단 식솔들 사이에서 주막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고 단골 손님 또한 부쩍 늘어났습니다. 민설화는 손님들의 취향을 일일이 기억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옥분내의 넉넉한 인심과 민설화의 세심한 관리가 조화를 이루어 주막은 고을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쓰러져가던 낡은 건물이 어느새 사람들로 북적이는 번화한 장소로 변모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막이 번성하자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험상에는 인상의 사내들이 거칠게 주막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또와 결탁한 고을의 무렵에 무리가 주막의 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우두머리 사내가 탁자가 부서져라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고을의 소금 독점권은 자신들에게 있으니 당장 소금값 명목으로 은자 50냥을 내놓으라는 억지였습니다. 평화롭던 주막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고 겁에 질린 손님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피했습니다. 무례배들은 돈을 내지 않으면 주막 터를 관하로 몰수하겠다며 서슬퍼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분노한 옥분내가 당장이라도 달려들듯 씩씩거리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민설화가 부드러운 손짓으로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침착하게 말한 민설화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두툼한 장부 한 권과 소금 포대를 들고 나와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설화가 펼쳐 보인 것은 미리 직거래를 뚫어놓았던 상단의 유통장부였습니다. 우리 주막의 소금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직거래
상단에서 정식으로 들여온 것이라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왈패 우두머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민설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매점매석은 중죄에 해당하며 적발시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설화가 법전의 조항을 막힘없이 읊어내려가자 왈패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제 아무리 사또와 결탁했다 한들 이토록 명백한 법적 증거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민설화는 냉정한 눈빛으로 우두머리를 똑바로 응시하며 지금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역으로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진기를 박았습니다. 왈패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곁에서 지켜보던 옥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펄펄 끓는 국자가 들려 있었고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몹쓸 놈들이 남의 귀한 주막에 와서 행패냐며 옥분내는 뜨거운 국자로 왈패들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왈패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하려 했지만 옥분내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급기야 옥분내는 소금 항아리에서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집어들더니 왈패들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려댔습니다. 정식으로 구매한 귀한 소금의 맛이나 보라며 호통치는 그녀의 기세의 왈패들은 눈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금이 눈에 들어가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이들은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옥분내는 멈추지 않고 빗자루까지 치켜들어 왈패들의 엉덩이를 매질했습니다. 다시는 이 주막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경고에 결국 왈패들은 꽁무니를 빼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우두머리가 도망치면서 이 일을 잊지 않겠다고 악을 썼으나 옥분내가 소금 한 줌을 더 던지자 비명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무례배들이 자취를 감추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던 손님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옥분내의 배짱이 정말 대단하다며 통쾌해하는 이들의 칭찬에 옥분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설화는 옥분내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옥분내는 괜히 코끝을 긁적이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단골 보부상들이 모여 무례배들을 물리친 두 여인을 축하했고 민설화는 사람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가람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설화는 옥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언니 정말 고마워요라며 다시금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니가 아니었더라면 제 처지가 어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민설화의 말에 옥분내는 짐짓 눈을 흘기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이, 이 사람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려. 이 주막이 내 집이고 내 일터인데 마땅히 나서야 할 일을 한 것뿐이요.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정겹게 웃음을 터뜨렸고 주막 안에는 화기애애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었으나 이들의 유대감은 그 어떤 혈육보다도 깊고 단단했습니다. 가람은 두 어머니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영특하게 자라났고 주막의 살림도 날이 갈수록 풍족해졌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따뜻한 보금자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덧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덧없이 흘러 가람은 20살에 늠름하고 지혜로운 청년으로 장성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와 총명하게 빛나는 눈매, 그리고 기품 있는 자태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막을 드나드는 보부상들조차 가람을 볼 때마다 장차 나라의 큰 제목이 될 인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대학자의 가르침을 양분 삼아 가람은 학문과 인품을 두루 갖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랜 시간 남몰래 품어온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가람은 우연히 어머니 민설아와 옥분내가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촛불 아래에서 낮은 목소리로 지난날의 한 맺힌 사연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언니 임도진, 그 인간이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떨리고 이가 갈립니다. 민설화의 목소리에는 사무친 원한이 서려 있었고 옥분내는 그런 설화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가람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임도진 가문의 악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 박기택을 매수하여 거짓 진단을 꾸며낸 것과 막대한 유산을 가로챈 사실, 그리고 만삭의 몸이었던 어머니를 매정한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던 일까지 전부 알게 된 것입니다. 어린 가람은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가슴이 터질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생부가 어머니에게 그토록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음성과 옥분내의 분노 섞인 한숨은 그 모든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람은 베게릿을 적시며 눈물을 삼켰고 그날 이후 가슴속에 서늘한 복수의 칼날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가람은 매섭게 과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서책을 폈고 밤이 깊도록 등잔불 아래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스승인 노학자는 제자의 달라진 눈빛을 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굳건한 결심을 한 제자의 모습에서 장차 조정을 바로 세울 명신의 기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람은 어머니 몰래 친부인 임도진 가문에 대한 조사를 은밀히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묵은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고 고을을 오가는 노련한 보부상들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소문에 불과했던 정보들이 하나둘 모이자 감춰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임도진이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힘없는 농민들의 전답을 강제로 빼앗고 가혹하게 수탈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늙은 보부상은 가람에게 눈시울을 붉히며 탄식 섞인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임대감에게 땅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나앉은 농민이 한둘이 아닙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행랑식솔들을 동원해 가족까지 끌고 갔으니 그 악명이 하늘을 찌릅니다. 가람은 끓어오르는 울분을 누르며 증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임도진이 재물을 써서 관청을 제집 드나들듯 주무르며 온갖 법망을 피해왔다는 추악한 사실이 폭로되자 가람의 안색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눈앞에 비리를 한 글자 종이에 새기듯 꼼꼼히 기록해 나갔습니다. 깊은 밤 홀로 산마루에 선 가람은 달빛 아래에서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자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와 가슴을 쥐어짜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혈육의 인연보다 사랑과 가르침으로 맺어지는 법이다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민설화의 지극한 정성과 부인 한씨의 보살핌, 그리고 민상도가 일깨워준 도리야말로 자신의 영혼을 만든 뿌리임을 깨닫자 무겁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맺힌 한을 풀기 위해 반드시 뜻을 이루리라. 맹세한 가람은 마침내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민설아와 부인 한씨는 밤을 지새워 만든 새 옷과 노잣돈을 건네며 가람을 배웅했습니다.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눈물 짓는 민설아와 장원급제하여 뜻을 펼치거라 하며 애써 무뚝뚝한 척 독촉하는 부인 한씨의 진심을 뒤로하고 가람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험준한 산맥을 넘고 산적들의 위협을 받는 고비도 있었으나 가람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칼날을 들이대는 무리 앞에서도 어머니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마침내 당도한 과거 시험장에서
가람은 비장한 각오로 붓을 들었습니다.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목민관의 자세를 논하는 그의 답안지에는 민상도의 가르침이 문장마다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시험관들을 매료시킨 그 여태 유려하고도 강직한 필치는 결국 방이 붙는 날 가장 높은 곳에 가람의 이름을 올리게 했습니다.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최연소 장원급제의 영예를 안게 된 가람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자신을 길러준 두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오랜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내딛는 단단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임도진의 저택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천년 산삼을 먹고 기적처럼 목숨을 구한 임도진은 이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세도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병풍과 값비싼 도자기로 가득 찬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하나 없어 보였으나 집안 내부에는 불길하고 불안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임도진은 새로 맞이한 부인 권채린과의 사이에서 줄줄이 딸만 낳았습니다. 아들을 얻지 못해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이 사실은 임도진을 미치도록 괴롭혔습니다. 3대 독자의 맥을 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그는 온갖 굿을 버리고 제사를 올렸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임도진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대체 왜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부인 채옥은 의원의 약도 듣지 않는 깊은 병에 걸려 매일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탐욕과 악행에 대한 대가인 것인지 온몸이 쑤시고 아파 자리보전을 면치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박기택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불려와 진맥을 했으나 모두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인부인 채옥은 하루 종일 신음하며 지난날 저지른 악행들이 벌이되어 돌아온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를 틈타 재산을 노리는 친척들이 하이에나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문병을 온다며 드나들었지만 속으로는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할지, 누가 가문의 실권을 잡을지를 두고 치열한 암투를 벌였습니다. 임도진은 친척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감히 재산을 논하느냐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임도진은 어떻게든 아들을 얻어 대를 이어야겠다는 생각에 다급히 고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직관을 불러들였습니다. 흰 수염을 길게 기른 직관은 저택 곳곳을 살피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이 저택의 기운이 꽉 막혀 있으니 새로운 명당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임도진은 무슨 짓이든 하겠다며 직관에게 매달렸습니다. 직관은 며칠 동안 고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털을 살피더니 마침내 저작거리에 있는 주막터를 가리키며 단언했습니다. 저 주막터야말로 얼어붙은 혈맥을 뚫어줄 천하의 명당이니 저곳에 사당을 지어야만 그토록 바라는 3대 독자를 얻을 수 있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임도진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고 즉시 행랑식솔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막대하는 자가 든 궤짝을 준비시킨 그는 위풍당당하게 주막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임도진이 행랑식솔들을 대동하고 오만한 기세로 주막에 도착했을 때 그는 뜻밖의 광경을 마주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민설화가 멀쩡한 모습으로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도진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가 어찌 살아있느냐는 임도진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으나 그는 곧 당황함을 감추며 표정을 갈무리했습니다. 그는 은자가 든 궤짝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임도진은 은자가 가득 담긴 궤짝을 탁자 위에 육중하게 내려놓으며 오만한 태도로 일갈했습니다. 이 돈을 내줄 테니 당장 이 주막을 처분하고 고을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설화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임도진을 똑바로 직시했습니다. 옥분내 역시 팔짱을 낀 채 그를 향해 차가운 냉소를 던졌습니다. 민설아는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천륜을 어긴 자의 추악한 도는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니 당장 물러가라고 말입니다. 임도진의 안색은 분노로 인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체 높은 양반인 자신에게 이런 모욕을 안기다니 치솟는 화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옥분내가 한 걸음 나서며 보댔습니다. 만삭의 여인을 엄동설안에 내쫓은 위인이 무슨 면목으로 다시 나타났느냐며 꼬집었습니다. 임도진은 이를 갈며 돌아섰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타들어가는 듯했으나 결코 물러설 작정이 아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간 임도진은 즉시 행랑식솔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밤중으로 저 주막을 엉망으로 만들어 손님들의 발길을 완전히 끊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행랑식솔들은 비열한 계책을 세웠습니다. 깊은 밤에 주막 우물에 썩은 오물을 풀어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행랑식솔들은 밤이 깊어지자 오물통을 들고 은밀하게 주막으로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임도진의 비열함을 이미 짐작한 민설아와 옥분내는 대비책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몽둥이를 쥔 채 우물가에 매복하여 조용히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행랑식솔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옥분내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행랑식솔들이 우물 뚜껑을 열려는 찰나 민설아와 옥분내가 기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둑놈들아라는 옥분내의 우렁찬 외침에 행랑식솔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허둥대며 도망치려다 서로 부딪혀 발이 꼬였고 그 바람에 들고 있던 오물통이 하늘 높이 솟구쳤습니다. 오물통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행랑식솔들의 머리 위로 정확히 떨어져 내렸습니다. 자신들이 풀려고 했던 오물을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된 그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가운데 행랑식솔들은 서로를 밀치며 허우적거렸습니다. 옥분내는 배를 잡고 웃으며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갔다며 통쾌해했습니다. 악취를 풍기며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치는 그들의 뒤로 소동을 듣고 나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물범벅이 된 행랑식수들이 비틀거리며 달아나는 모습은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남의 우물에 더러운 짓을 하려다 벌을 받은 것이라며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져나갔습니다. 민설아와 옥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의 계략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설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임도진이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옥분내가 곁에 있고 한양으로 떠난 선호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주막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으나 이것은 더 큰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임도진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고 더욱 끔찍한 계략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소용돌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임도진은 분노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도망친 수하들의 모습이 고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임도진을 조롱했습니다. 권세 높은 양반 대감이 주막집 여인들에게 코가 납작해졌다는 소문에 임도진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이대로는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임도진은 사또의 관하로 찾아가 은밀히 만남을 청했습니다. 손에는 막대한 양의 은자가 든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사또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골방에서 머리를 맞대고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 주막의 두년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오. 임도진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또는 은자를 만지작거리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의 두 여인을 한 번에 제거할 무서운 계략을 은밀히 꾸몄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수를 꾸며 누명을 씌우려는 끔찍한 흉계였습니다. 캄캄한 새벽 관아의 신복들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사내들이 주막 근처로 살금살금 접근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새벽녘. 그들은 주막 아궁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흉측한 저주 인형과 부적을 아궁이 깊숙한 곳에 몰래 묻어두었습니다. 인형에는 사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부적에는 저주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발견되면 주막 주인들이 사또를 저주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복들은 작업을 마치고 흔적을 지운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막에서는 아무도 이 끔찍한 음모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설화와 옥분내가 주막 문을 열려는 순간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들은 다짜고짜 주막 안으로 밀고 들어와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탁자가 넘어지며 주막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이오? 왜 이러시오? 민설화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 포졸이 아궁이를 파헤치더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신복들이 몰래 묻어둔 저주 인형과 부적이었습니다. 이것 봐라. 사또 나으리를 저주하는 물건이 나왔다. 민설화와 옥분내는 경악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은 그런 것을 만든 적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두 사람의 항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을 대역 죄인으로 체포한다. 당장 따라오거라. 포졸들은 두 여인을 거칠게 포박했습니다. 민설화와 옥분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고 두 여인은 그렇게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의 감옥은 뼛속까지 시린 얼음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축축한 벽에서는 냉기가 뿜어져 나왔고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설화와 옥분내는 영문도 모른 채 이곳에 갇혀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얇은 옷 한 벌로는 이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고초를 견디는 일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사또는 민설화와 화연을 추국장에 끌어다 놓고 거짓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사악한 술수를 부렸음을 인정하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순순히 불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사또의 으름장에도 민설화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희는 결백하며 이 모든 것은 누군가 조작한 일이라 외쳤습니다. 화연 또한 사또를 똑바로 응시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 그런 짓을 하겠느냐며 이것은 명백한 모함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노기로 가득 차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두 여인이 끝내 뜻을 굽히지 않자 사또는 이를 갈며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가혹한 형벌을 내릴 것이니 그때까지 다시 생각해보라 선언했습니다. 사또가 떠난 뒤 감옥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설화는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댄 채 복중의 아이가람을 생각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진 고초 속에서도 가람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에 아랫배를 어루만지는 손길이 떨려왔습니다. 한양으로 떠난 남편 임도진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고대했으나 이제는 영영 얼굴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곁에 있던 옥분내가 민설화에게 다가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시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겠소. 하늘과 땅이 우리의 결백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옥분내는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았습니다. 민설화를 위로하기 위해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그녀 역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창살 틈으로 스며드는 서늘한 달빛만이 어두운 감옥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에서 암행어사로 발령받은 선호는 은밀히 고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해진 두루마기를 걸친 선호의 모습은 영락없는 방랑객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초라한 행색의 젊은이가 왕의 명을 받든 어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선호는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주막과 장터를 돌며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술 한 잔을 건네며 넌지시 묻자 사람들은 임도진의 횡포에 대해 앞다투어 입을 열었습니다. 힘없는 농민들의 문전옥답을 가로채고 빚을 갚지 못하면 일가족을 사지에 몰아넣었다는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 양반 때문에 패가 망신한 집이 한둘이 아니라는 노인의 한탄에 선호는 주먹을 꽉 쥐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겼습니다.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자가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가람은 임도진이 사또에게 막대한 뇌물을 상납했다는 장부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본 결과 임도진의 저택 깊숙한 곳에 비밀 금고가 있다는 귀중한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가람은 그곳에 모든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야심한 시각, 가람은 임도진의 저택에 잠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그는 숨을 죽인 채 삼엄한 경계를 피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 아래 정원과 누각은 화려하게 빛났으나 가람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곳이 친부의 거처라는 씁쓸한 현실을 뒤로하고 그는 서재로 보이는 방에 당도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쪽 벽면에 육중한 장롱이 서 있었습니다. 장롱 뒤편을 살피자 숨겨진 밀실의 문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철로 된 단단한 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호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금고의 자물쇠를 신중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는 믿기 힘든 비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을 사또에게 상납한 뇌물의 상세한 액수와 날짜가 기록된 비밀 장부였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임도진과 사또를 단숨에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호가 선뜻 손을 떼지 못한 것은 그 아래 놓인 또 다른 문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년 전 박기택을 매수했다는 은밀한 증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임도진이 후사를 볼 수 없는 몸이라는 거짓 진단을 받아내어 부인 한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충격적인 내막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호의 손끝이 격렬하게 떨려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어머니인 부인 한 씨가 부당한 누명을 쓴 채 비참하게 쫓겨나야 했던 비극의 시작이자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선호는 밀려오는 비통함과 분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 증거들을 몰래 빼돌려 세상에 폭로한다면 임도진을 단칼에 처단하고 어머니의 피 맺힌 원한을 씻어낼 수 있다는 유혹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선호의 손이 장부를 움켜쥐려던 찰나 귓가에 어머니의 인자한 음성이 메아리쳤습니다. 선호야, 사람의 가치는 귀한 혈통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올곧은 도리에 달려있는 법이다. 선호는 질끈 눈을 감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사사로운 감정보다 법도와 정의를 따를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증오에 눈이 멀어 법망을 어긴다면 자신 또한 탐욕스러운 임도진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선호는 떨리는 손을 거두어 장부를 원래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보다 당당히 국법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금고를 정리하고 저택을 빠져나온 선호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밤하늘에 시린 별빛만이 그런 그를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색을 마치고 은신처로 발길을 옮기던 선호는 마을 입구에서 사람들의 심상치 않은 웅성거림을 목격했습니다. 주막거리에 모인 백성들이 경악스러운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막에 기거하던 두 여인이 대역 죄인으로 몰려 압송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호의 심장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두 분 어머니가 포졸들에게 끌려갔다는 말에 전신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인파 속으로 뛰어들어 상세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가차 없는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돌아왔습니다. 선호의 낯빛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분노와 초조함에 휩싸인 주먹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어머니들의 생사조차 장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선호는 곧장 마을 변두리의 마방으로 달려가 가장 기력이 좋은 말을 골라 잡았습니다. 주인에게 은자 한 양을 던지듯 건넨 그는 곧바로 말 등에 올라타 고삐를 거칠게 쥐었습니다. 이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말이 맹렬히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밤바람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선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관아의 옥사에 갇힌 두 분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전력을 다해 달렸습니다. 정적을 깨뜨리는 말발굽 소리가 밤하늘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옥 안에서 민설아와 옥분내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옥분내가 민설아의 떨리는 어깨를 보듬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얘야, 추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선호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민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분내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았습니다. 언니, 만약 언니가 곁에 없었더라면 저는 진작에 모진 목숨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두 여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었으나 죽음을 앞둔 이 순간 두 사람은 세상 그 어느 자매보다도 깊고 애틋한 정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이 차가운 감옥 안을 소리 없이 비추었습니다. 한편 매서운 밤바람을 가르며 말을 달리는 민선우의 눈에서도 멈추지 않는 눈물이 휘날렸습니다. 옥사에 갇힌 두 어머니의 애처로운 얼굴이 번갈아 떠오르자 민선우는 입술이 터지도록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늦지 않게 도착해야만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말은 더욱 기세를 높여 어둠을 찢고 대지를 박찼습니다. 어느덧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여명이 번지며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선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관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남았을지, 과연 제 시간에 닿을 수 있을지 초조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선호는 말의 옆구리를 세게 차며 고삐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더 버텨다오. 먼 동이 터오는 하늘 아래 선호를 태운 군마는 관아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 질주했습니다. 같은 시각 감옥 안에서는 두 여인이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운명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솟구치기 전에 선호가 당도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떠한 풍파가 닥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고비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이 감도는 관아. 마당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설화와 옥분내가 포졸들에 의해 끌려 나오자 사람들은 일제히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두 사람의 형색은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 수척해졌고 고운 옷자락은 갈기갈기 구겨지고 흙먼지로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관아 마당을 에워싼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저리 심성 고운 분들이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런 고초를 겪으시는가.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과 흐느낌이 터져 나왔으나 서슬퍼런 관가의 위세에 감히 나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사또는 위엄을 내세우며 높은 단상에 앉아 죄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 귀빈석에는 임도진과 임부인 채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가에 비열한 조소를 머금은 채 이 비극적인 광경을 흥미진진하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본관을 저주하는 사수를 부려 화를 자초했으니 마땅히 엄벌로 다스릴 것이로다. 사또의 서슬퍼런 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육중한 형틀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다 놓았습니다. 민설아와 옥분내는 억울함에 복받쳐 눈물을 흘렸으나 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는 관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임도진은 팔짱을 낀 채 승리자의 오만한 여유를 부렸고 임부인 채옥은 화려한 부채로 입가를 가린 채 눈매를 가늘게 뜨며 비웃었습니다. 무거운 형벌이 집행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관아 대문 밖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리며 들려왔습니다. 자욱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 한 마리가 대문을 박차고 거칠게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이의 시선이 경악에 차 그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하늘을 뒤흔드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말 위에 올라탄 젊은이가 머리에 쓰고 있던 낡은 삿갓을 단숨에 벗어 던졌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뜩이는 마패를 높이 치켜든 그 당당한 기세에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다름 아닌 선호였습니다. 늠름한 자태로 말에서 내린 선호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관아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뒤이어 당도한 역졸들이 순식간에 관아 구석구석을 장악하자 기고만장하던 사또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 사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임도진과 임부인 채옥 역시 아연실색하여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저자가 어사또라니 하는 임도진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가람은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위풍당당한 기세로 마당에 모인 이들을 굽어보았다. 이어 그는 품속에서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다. 아궁이에서 나왔다는 저주 인형의 실을 자세히 살펴보았노라며 가람이 인형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는 인형에서 실 한 올을 가늘게 뽑아내어 눈부신 햇빛 아래 비추어 보였다. 이 실은 임대감의 저택에서만 은밀히 사용하는 특수한 견사이며 일반 백성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귀한 물건이라 설명하자 마당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 나갔다. 가람은 차분하면서도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누군가 주막에 몰래 숨겨둔 것이 명백하니 민설아와 옥분내 두 여인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선언이었다. 임도진의 안색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불그락 푸르락 변해갔으나 가람의 폭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가람은 다시 품 안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증서 한 장을 꺼내 펼쳤다. 그것은 오래전 의원 박기택을 매수하여 작성한 추악한 증서였다. 가람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호령하듯 울려 퍼졌다. 임부인 채옥이 의원 박기택에게 막대한 재물을 건네고 거짓 진단을 받아냈으며 멀쩡한 아들을 후사를 이을 수 없는 몸이라 속여 세상을 기만했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악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임부인 채옥은 들고 있던 부채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그것은 모두 거짓이라며 소리를 높였으나 가람은 증서를 사람들 앞에 돌려가며 확고한 증거로 제시했다. 증서에는 의원의 이름과 수수된 금액, 그리고 거짓 진단을 약속한 내용이 선명하게 적혀 있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가람은 마지막 순서로 깨끗한 물이 담긴 사발을 가져오게 했다.
마당 한복판에 놓인 물그릇 앞에서 가람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임도진을 불러 세웠다. 임대감은 이리 나오라는 부름에 임도진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대중 앞으로 나섰다. 가람이 작은 바늘로 자신의 손끝을 찔러 서늘한 방울을 물속에 떨어뜨렸다. 이어 임도진에게도 같은 일을 요구했다. 임도진의 손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는 순간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릇 안으로 쏠렸다. 기이하게도 두 사람의 피는 물속에서 마치 한 몸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로 섞여들었다. 이는 두 사람이 천륜으로 이어진 부자지간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방법이었다. 가람은 낭낭한 목소리로 만천하에 선포했다. 나 가람은 민설화의 아들이며 임도진 가문의 유일한 3대 독자라는 외침에 관아 마당은 그야말로 뒤집어질 듯한 소란에 휩싸였다. 인부인 채옥과 임도진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들이 형벌로 짓밟고 없애버리려 했던 청년이 평생을 그토록 갈구하며 찾아 헤매던 귀한 핏줄이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임도진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땅을 치며 처절하게 통곡하기 시작했다. 인부인 채옥 역시 가슴을 쥐어뜯으며 목 놓아 울었다. 두 사람은 추한 몰골로 바닥을 기어 가람의 발치를 붙잡고 매달렸다. 제발 용서해달라며 가문의 대를 이어달라는 임도진의 울부짖음이 처량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가람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그들을 냉담하게 내려다보았다. 주먹을 꽉 쥐고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면서도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가람의 목소리가 잠시 가늘게 떨렸으나 이내 서리빨 같은 단호함을 되찾았다. 허나 내게 생명을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의지가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들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이 길을 가야 하오. 가람은 사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렸다. 무고한 백성들을 죄인으로 몰아 허위 사실을 조작한 죄와 농민들의 땅을 갈취해 고혈을 짠 죄를 물어 가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는 명을 내렸다. 임도진 일가와 타락한 사또는 모두 관노비로 삼으라는 준엄한 판결이 뒤따랐다.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화려한 비단옷을 빼앗기고 남루한 노비복으로 갈아입은 인부인 채옥과 임도진의 몰골은 참으로 처참했다. 과거 자신들에게 핍박받던 이들이 이제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멸시를 보냈다. 남에게 모진 짓을 하더니 꼴 좋다며 비아냥대는 소리 속에서 임도진 일가는 비참하게 끌려갔다. 민설화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호의호식하던 권채린 역시 가문의 몰락과 함께 모든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내쫓겼다. 그야말로 지은 죄만큼 되돌려받는 인과응보였다. 상황이 모두 정리되자 민설화와 옥분내의 포박이 풀렸다. 그러나 위험 있는 암행어사의 모습을 본 옥분내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다. 가람이 급히 달려가 옥분내의 거친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어머니 어찌하여 저를 피하십니까? 옥분내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나 같은 천한 주모가 어찌 어사또의 어미가 될 수 있겠느냐. 가람은 고개를 저으며 옥분내를 품에 꼭 안아주었다. 이어 가람은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민설화에게 절을 올린 뒤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 옥분내에게도 감사의 큰 절을 올렸다. 두 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민설화와 옥분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고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세월이 흘러 관아의 지원으로 크고 번듯한 새 주막이 지어졌다. 예전의 허름한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활기찬 새 건물이 들어섰다. 이곳은 단순히 장사를 하는 곳을 넘어
어려운 이웃이나 굶주린 길손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는 나눔의 공간이 되었다. 배고픈 이는 누구든 와서 배를 채우라며 민설화는 넉넉한 인심을 베풀었고 옥분내 역시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두 여인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가람과 연결해 주어 그들의 한을 풀어주었다. 고을 사람들은 두 여인을 존경하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막을 찾았다. 암행어사 가람 또한 전국 팔도를 누비며 부패한 관리들을 잡아들이고 백성들을 위해 힘쓰는 어진 관리가 되었다.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살피며 억울함을 풀어주었던 가람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어질고 공명정대한 관리로 성장했습니다. 나라실로 쉼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가람은 근처를 지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어머니들이 계신 주막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벗고 편안한 차림으로 평상에 걸터앉아 두 여인이 정성껏 준비한 국밥을 복스럽게 비워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어린 시절 순수했던 가람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이 국밥이 천하제일입니다. 라며 가람이 넉살 좋게 웃으면 민설화와 옥분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옥분내는 짐짓 무뚝뚝한 척하며 많이 먹어라. 얼마든지 더 끓여줄 테니라고 핀잔을 주었지만 대견하게 자란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은 소박한 밥상 위로 정겨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핏줄의 굴레를 넘어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단순히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함께하며 쌓아올린 지극한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몸소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널리 전해졌습니다. 주막 처마 아래 호롱불이 은은하게 밤을 밝히고 구수한 국밥 냄새가 동네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민설화와 옥분내는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커다란 가마솥 가득 인정을 끓여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두 어머니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문 밖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가람이 돌아오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삭의 몸이었던 며느리를 모질게 내쫓았던 인부인 채옥의 악행을 보며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늘은 민설화의 지극한 정성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잘못을 감추려 해도 세상의 이치는 결국 올바른 곳으로 흐른다는 사필 규정의 진리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핏줄보다 진한 것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쌓아온 깊은 정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도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인연이 삶에 더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포근야담이었습니다.